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지금 부동산 규제에 의한 하락을 일시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 의견 중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와의 비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부에서는 부동산 완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부동산 활성화는 당연한 것이었고, 세금에 의한 정책으로 규제를 한 경우는 참여정부와 현 정부 두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기에도 규제를 하였는데 가격은 결국 올랐다. 따라서 이번에도 일시적인 가격 하락일 뿐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꼭 정책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죠. 따라서 참여정부 시절과 현 정부의 정책 및 상황을 공통점 및 차이점으로 비교해보고, 왜 그때와는 다르게 하락세나 폭락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지 하나씩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정부의 정책부터 비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한 세금 정책의 강화입니다. 두 정부의 공통점을 보시면 다주택자 양도세가 2주택의 경우 50%, 3주택 이상의 경우 60%로 동일합니다. 차이점을 보시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3년 보유, 2년 거주가 양도세 비과세 시점이라면 현 정부에서는 2년 거주로 보유기간이 조금 더 짧습니다. 대신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에는 금액에 따라 총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1%부터 3%까지 차등 적용하였고, 현 정부에서는 6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0.6%부터 3.2%까지 저가주택은 조금 더 낮게, 고가주택은 조금 더 높게 적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비교해볼 정책은 대출 규제입니다. 두 정부 모두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하여서 대출 제한 지역을 설정하고 그 후에 규제를 걸었죠. 참여정부 시절에는 LTV를 50%, 40% 단계별 적용을 하고 이후 DTI를 도입하여 한 번 더 제약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현 정부는 LTV DTI 40%를 일괄 적용하여서 투기 수요에 대한 즉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 최근 9.13 대책에서는 투기 과열 지구 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의 경우 대출 제한을 0%로 걸어서 사실상 투기 과열 지구 내에 투기 수요를 막고 실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내었습니다. 세 번째는 분양에 대한 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 제도를 통해 가격을 낮추고 청약 가점 제도를 실시해서 저소득 무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을 높여서 투기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구입을 촉진시켰죠. 또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해서 투기 과열 지구에는 전매 금지로 제약하였습니다. 참여정부는 수도권 및 충청권의 전매를 금지하였는데, 충청권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로에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전매 제한을 건 것이고요. 현 정부에서는 서울 및 과천 등 투기 과열 지구의 전매 금지 및 조합원 전매 제한을 통해서 재개발까지 전매 제한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청약을 막기 위해서 여러 군데 동시 청약을 제한하기 위해서 일반 분양 및 조합원이 당첨되었을 시 5년간 재당첨 제한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각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해 재건축 투기를 막고 주택거래 신고 제도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로 두 정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같습니다. 거품이 끼인 부동산 가격을 낮춰서 부동산 안정화를 시키는 것과 부동산은 거주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투기 수요가 들어오지 못하게 규제하는 점이죠. 그럼 참여정부 시절과 현 정부 시절이 정책이 비슷한데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점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규제의 차이점인데요. 참여정부 시절에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충격을 완화시켰다면 현 정부에서는 일괄 적용하여 투기 수요에 대해 제동을 걸어서 매수 심리가 바로 위축되도록 하였습니다. 게다가 참여정부와 다르게 현 정부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제재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 정책이 바로 대출 제한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닐 경우 대출을 0%로 제한하여서 실질적으로 갭 투자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죠. 현재 부동산 매물로 올라와 있는 예시를 보시면 대치동 음마아파트 76제곱미터의 경우 매매는 14억 5천, 전세는 3억 8천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전세가율은 26.2%가 되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 송파 헬리오시티의 경우
현재 매매는 14억에 올라와 있고 전세는 4억에 올라와 있는데 이에 전세가율은 28.6% 수준입니다. 이전에는 대출 40%를 끼고 갭 투자를 했다면 자기자본 비율이 31%에서 34% 수준으로 투자할 만했다면 지금은 대출 지원이 0%이기 때문에 71%에서 74% 수준의 자기자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이곳에 갭 투자를 하려면 최소 10억 이상의 자기 자본이 필요한데 이를 만족시키는 여력을 가진 사람은 드물겠죠. 그리고 오히려 직접 거주할 때보다 갭 투자할 때가 금액 부담이 더 크니까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 두 번째 차이점을 보시면 참여정부 시절과 현 정부는 시작부터 조성되어 있는 환경 자체가 크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을 먼저 보시면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는 전국 아파트 가격 2% 하락,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을 보면 19.3%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IMF 극복을 위한 내수경제 활성화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시점이고 이 상승세는 참여정부까지 이어져서 규제 정책을 내놓아도 흐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금을 통한 정책을 썼을 때 처음이기 때문에 정책적 허점이 있어 투자 수요들이 다른 곳으로 풍선 효과처럼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가격 상승이 되었던 요인도 있고요. 하지만 현 정권은 다릅니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을 거치면서 보수 진영의 프레임인 부동산 살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에 의한 세계적인 부동산 불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부동산이 13%의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기가 오면서 내세운 프레임이 증세 없는 복지입니다. 하지만 증세가 없이 어떻게 복지를 할까요? 그러니 전 국민이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세 등은 그대로 두고 일부 사람들만 적용을 받는 부동산, 담배, 주류세 등으로 세수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즉 내수경기 활성화 및 세수 확보 등의 이유로 부동산 활성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를 내기 위해서 금리 인하나 여러 가지 정책 완화 등을 펼치게 되죠. 우선 금리의 경우 리먼 사태가 있었던 2008년 9월에는 기준금리가 5.25%였는데 2017년 4월 1.25%까지 꾸준히 기준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따라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금에 있던 자본들이 부동산 투자 쪽으로 유도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수도권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등 여러 가지 완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는 미분양 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LTV, DTI 70% 일괄 적용 등 여러 가지 정책으로 완화시켰습니다. 또 양도세 비과세 기간 적용도 3년 보유, 2년 거주에서 2011년 6월에는 3년 보유로, 2012년 6월에는 2년 보유로 차츰 완화하여 거주 조건을 없애서 가수요에 의한 갭 투자를 조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현 정부가 시작할 때는 거품이 이미 낄 대로 꼈습니다. 그리고 앞선 두 정부의 정책의 여파로 인해서 현 정부 초창기까지도 상승세는 이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거품은 더더욱 끼게 되고 이 상황에서 규제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더 상승하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두 정부가 시작할 때 차이점을 수치로 보면 더욱 명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 평균은 참여정부가 시작한 2003년 2월에는 1,184만 원이었고 현 정부가 시작한 2017년 5월에는 5,703만 원으로 무려 5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경제성장률 150%, 물가상승률 142%를 고려하여 평가하더라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죠. 결론적으로 참여정부 시절과 현 정부는 정책만 비슷할 뿐 엄청난 차이점들이 있어 결과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 외의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게 될 시 대출이 0%라는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서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것이며 두 번째는 참여정부 시절보다 부동산 거품이 3배 이상 끼었기 때문에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참여정부 시절에는 부동산 규제를 해도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순하고 아니한 생각인 거죠. 이번에 가격이 한창 오르고 있었을 때도 높은 실거래가로 거래가 되는 사례가 있었죠. 이때 오르고 있다고 산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판 사람도 있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판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이 참여정부 시절과는 다르다는 걸 알고 2017년 파리 대책이 나왔을 때부터 이미 하락세를 예감한 거죠. 따라서 미리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9.13 대책 전후에 매수 심리가 다시 활성화되었을 때 팔아서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 산 사람들은 단순하게 판단해서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남들 돈 버는 게 보이니까 나도 빨리 이 대열에 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몇몇 돈 번 사람들의 말만 듣고 매수 심리에 휩쓸려 갔을 뿐이고요. 그러니 이렇게 뒤늦게 매수 심리에 휩쓸려 가신 분들이 앞서 이익 본 사람들의 차익을 본인의 손해로 메꾸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규제로 인한 부동산 하락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매수 심리 위축에 의한 부동산 가격 하락은 기존에 있던 사례와 비교하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매수 심리는 더더욱 위축돼서 사람들이 점점 더 주저하게 되는 거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도 꾸준한 부동산 급락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전 정부와는 정책적인 내용이나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은 폭락할 것이다. 그러니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도박처럼 부동산을 사지 말고 꾸준한 동향 파악과 분석이 필요하다. 저희 라이트하우스는 앞으로도 꾸준히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여서 하락할 시기와 상승할 시기에 대한 영상을 지속적으로 담겠습니다. 그러니 꼭 구독 및 좋아요 찍어주시고 꾸준한 시청 부탁드립니다.